매주 수요일의 코너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예보관이셨는데 이제는 여의도 영업비밀에서 만나게 된 분입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략기획부총장 직함이 생기셔가지고 축하드려요. 네. 뭐 축하받을 거보다는 뭐 고생을 많이 해야 될 자리 고생해야 같습니다. 되는 자리죠 여기가. 네. 지금 광복절 하루 전날인데요. 네. 초유의 이제 반쪽짜리 행사가 되게 생겨서 이게 좀 이거 해결하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두고 이게 뉴라이트다 뭐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신지호 부총장께서 글 올리신 거를 제가 봤는데 네. 뭐 지난해에도 이종찬 광복회장 찾아가서 뭐 설득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뉴라이트 논란 지금 왜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2004년 11월에 자유주의 연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향 당시에는 386이라고 불렀어요. 예. 요새는 뭐 586 뭐 이런 전향 386들이 자유주의 연대. 그래서 그건 뭐냐면 보수의 이념을 기존의 반공주의가 아니고 예. 자유주의로 바꾸자. 그래서 네. 단체 명칭도 자유주의 연대라고 제가 정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흐름을 그 당시에 동아일보가 뉴라이트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그 정의를 해줬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뉴라이트 운동에 깃발을 든 사람인데 김형석이란 분은 네.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관련했던 뉴라이트 운동에 어떤 그 관여했던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예. 사실 뉴라이트 인사라고 할 것 같으면 신지호 의원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네. 모르셨다는 그리고 거네요? 제가 이런 뭐 그 근현대사 관련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활동에 참여해 왔는데 처음 보는 분이에요. 예. 그런 분을 뭐 뉴라이트다 뭐 이렇게 딱지를 붙여갖고 뭐 하고 광복회가 그저께인가요? 무슨 보도 자료를 통해서 뉴라이트 식별법 9가지 예.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 뉴라이트다. 예, 어이가 없고. 마치 뉴라이트는 그 뉴라이트 이꼴 친일이다 뭐 이런 예, 그러니까 짜는 가장 거. 나쁜 것들만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골라가지고 왜곡을 한 거죠. 예. 왜곡을 한 건데 이제 네. 광복회라는 단체가 법정 단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체인데 과거에 보면 이제 반민족 그 연구소라는 곳에서 그 좌파 운동권 인사들이 모여갖고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굉장히 잘못된 것들도 많아요. 예. 친일이라는 딱지를 붙여요. 근데 팩트가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똑같아요. 어떻게 광복회라고 하는 법정 단체가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제가 좀 한마디로 요즘 유행하는 얘기로 어이상실이었습니다. 어이상실. 그런데 이제 독립기념관장 뭐 물론 중요한 자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만 이 독립기념관장 임명 하나를 가지고 갑자기 뭐 건국절 논쟁, 뉴라이트 친일 공방 이런 게 벌어지더니 경축식도 참석 안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번져서 이게 이럴 일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1년 전에 있었던 그 뭐 어떻게 보면 비화인데 예. 그거를 뭐 비화는 뭐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하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하시길래 제가 그 비화까지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한 거고요. 1년 전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반쪽이 될 뻔한 위기가 있었고 그때 역할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다 이미 합의가 됐었어요. 그때도 건국절 예, 가지고 건국 논란이었어요. 문제를 뭐 19년이냐 48년이냐 뭐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있었고 자꾸만 왜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는 것 자체를 이종찬 광복회장은 아주 극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견하고 그걸로 하면 이게 양측이 다 봉합이 되겠다 해서 그래서 잘 끝났어요. 예. 지난번에 광복회장 이제 지난해 경축식 때도 이종찬 회장도 그 네이션 빌딩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작년에 이제 잘 끝났고 그 이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느닷없이 건국절을 이 윤 정부가 무슨 자정하려고 하는 물밑 뭐라도 있었네? 전혀 없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네. 그리고 실제로 없다고 대통령실도 좀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왜 없는 걸 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만한 작은 걸 가지고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걸
침소봉대라고 하는데 네. 없는 거를 있다고 하는 게 날조거든요. 날조예요. 광복회장이란 분이 어떻게 이렇게 날조를 하세요? 약간의 사실을 좀 부풀린 것도 아니고 네. 아예 없는 거를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 뭐 그런 분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명분일 뿐이고 그 독립기념관장 자신이 미는 사람이 안 됐다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 목리를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인사 문제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뭐 광복절 참석을 거부하고 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취약하니까 예. 느닷없는 건국절 이거를 끄집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분석이 있는데 전 그 분석이 상당히 그럴듯하다. 근데 이런 해석도 있던데 홍범도 장군 흉상을 뭐 육사에서 철거하는 뭐 이 문제를 두고 그때도 약간의 이제 갈등이 있었다 보니까 있었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다. 아니 근데 이런, 그거랑 네. 이 8.15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 그거는 또 그거대로 여러 가지 뭐 논의가 있겠지만 그 문제를 왜 여기다 끌어들이죠? 그 예. 뒤끝 부리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네. 이게 근데 문제는 뭐 일단 오늘이 바로 이제 하루 전날 광복절 하루 전날이고 내일은 경축식이 열리는 날인데 정말 이대로 참석도 안 하고 반쪽이 될 거냐. 근데 광복절에 광복회장이 없는 걸 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없었어요. 1965년에 그 광복회가 생긴 이래 만약에 내일 이제 안 나오시게 되면 처음인데 근데 이 이종찬 광복회장이요. 1919년이 대한민국 원년이다 이런 표현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연호를 써요. 광복회 문서에. 근데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해서요. 그러니까 1919년 100년이 이제 2019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이었어요. 건국 100주년. 네. 대한민국은 1919년 3.1 운동 이후 이제 임시정부가 4월 10일인가 그 수립이 되거든요. 그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무슨 뭐 이쪽을 저희 보수 진영을 친일로 이렇게 낙인 찍으면서 자기들은 뭐 애국자라는 그 코스프레를 하고 싶어 갖고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제가 어제 지적을 했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국이라는 것은 독립을 해야지 건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1910년에 우리가 일본에게 합병돼 갖고 국권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1910년에 국권 상실 식민지 시대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됐는데 1919년에 독립을 해서 건국을 했으면 일제 강점기가 9년이에요? 우리 36년이라고 다 배웠잖아. 예. 일제 강점기를 36년을 9년으로 4분의 1토막 내주는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과 이종찬입니다. 이게 이어지는 과정인데 마치 1919년이 건국의 원년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네.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일제 강점기를 9년만 했던 걸로 그렇죠. 확 줄여주게 되는 꼴이군요. 제가 일본에서 유학했잖아요. 예. 그 일본 사람들하고 저한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팩트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좀 우익 성향의 그 학자가 있었는데 네.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그러면 이거 대단한 뭐가 변화가 있겠네요. 오히려 면죄부를 주게 면죄부를 되는 주는 거예요. 꼴이네요. 그러니까 무슨 뭐를 좀 이렇게 주장하려면 그 동서남북도 좀 살피고 예. 이것이 몰골 파장 뭐 국제적인 관계 그분들은 뭐 죽창가 부르면서 틈만 나면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친일파로 낙인 찍으려고 하는데 일본 극우파들이 그렇게 환호 작약할 황당무계한 논리를 만들어 갖고 지금 설파를 하고 자기들은 애국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사실 그 누구도 19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돼서 그때부터 건국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걸 부정하진 않는데 이게 좀 너무 철진한 이념 공방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주변에 얘기한 걸로 전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사실상 합의한 게 1919년 3.1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그 구상이 우리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신적 건국이죠. 네. 근데
이제 국가의 3요소가 영토, 주권, 국민 아닙니까? 그거를 온전히 갖춘 그거는 실질적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통해서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19년이냐 48년이냐 이 양자택일로 뭐 그 둘 중에 뭘 찍을 거야. 이건 굉장히 후진 역사관입니다. 네. 후진 역사관이에요. 후진 역사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시민사회 수석이나 뭐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이종찬 회장을 좀 설득하려고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지난해에도 물밑에서 좀 접촉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 그 정도까지 나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대통령이 좀 직접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두 분의 관계가 이제 좀 워낙 오래된 관계이다 네, 보니까. 워낙 오래되고 뭐 대통령께서 사석에서 이제 이종찬 회장께 아버님이라고 왜냐하면 중마고의 아버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적인 관계로 풀기에는 너무 나가버린 것 같아요. 이종찬 회장께서요. 예. 너무 나가버리셨습니다. 너무 나갔으니까 수습이 좀 힘들 거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아마 반쪽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지금이라도 뭐 좀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예. 판단해 보면 아마도 이렇게 그 1965년 광복회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초유의 이런 거를 그 유책 사유가 뭐 대통령실에 있다고 자꾸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김형석 관장이란 분도 뉴라이트 운동을 깃발을 들었던 신지호도 처음 요번에 접한 모르는 사람이다. 사람이라는데 그걸 예. 뭐 뉴라이트라고 낙인을 찍고 네. 있지도 않은 건국절 제정 그거를 뭐 핑계 삼아 갖고 네. 그 광복절 거기 경축시에 못 가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거기 올라타고 네. 이게 뭐예요? 지금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주에 회의가 없긴 했습니다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뭔가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너무 침묵하는 거 아니냐. 물론 지금 신지호 부총장이 나와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혹시 뭐 한동훈 대표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할 그게 왜 가능성은- 그러냐면요. 예. 한동훈 대표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김형석이라는 사람을 저도 처음 접한 사람이에요. 예. 처음 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8.15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뭐 1919년, 1948년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거는 바로바로 입장을 낼 수 있어요. 네. 한동훈 대표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석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는요 네. 모르잖아요. 제가 우리 노은지 부장을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노은지 부장 어디서 얘기 나면 그분은 이런 분이다 설명할 수가 있는데 네. 처음 접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종찬 회장의 어떤 지금의 이렇게 불참하겠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제 언급했는데요. 예. 국민 눈높이 뭐 얘기한 아니 거요. 그 어제 네. 그런 문제로 네. 인사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있을 수 있죠. 예. 그거를 가지고 불참하겠다라는 것은 안 된다. 음. 그건 말이 안 된다. 납득하기 어렵다. 저희 대표가 그 얘기했습니다. 예. 네. 오늘도 혹시 뭐 이거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메시지가 네. 나올 수 있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결국 복권이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이제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다. 네. 좀 나는 반대다. 이게 좀 명확히 했다라는 해석인데요. 이게 좀 당내에서 파장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어제부로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매듭이 지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당원 게시판은 계속 난리잖아요. 예, 그 당원 게시판 그런데 이제 대표를 비롯해서 주요 당직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일단락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왜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느냐. 그런 발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최종 결정을 대통령이 하시기 전까지는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공약을 했던 수평적 건강한 당정 관계입니다. 예. 입봉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리고 그 고유권이니까 니들은 입 닥치고 있어라. 그거야말로 전체주의적 독재자적 발상인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의견 개진을 했는데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의견은 전달했는데 수용이 안 된 거니까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네. 말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유난 갈등, 4차전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그거는 그 언론의 표현이고 예.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원 게시판도 날리고 보수 지지층에서는 본인의 뭐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도 하지 않고 사면될 때도 뭐 원치 않는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뭐 달가워하지 않았던 김경수 전 지사를 굳이 왜 복권까지 해줘야 되냐 이런 불만들이 꽤 있잖아요. 지지층 사이에서는 왜 했을까요, 대통령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예. 대통령 마음을 제가 관심법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이 지지층들의 그런 반대를 넘어선 분노 표출이거든요. 예. 그거를 저희가 안고 가야 되죠. 그 숙제가 됐어요. 숙제가 됐고 네. 저는 되게 좀 아쉬운 게 이 김경수 복권 결정을 내면 정치적인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을 사람이 누구겠는가?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예. 정치적 타격. 근데 또 혹자는 이재명 전 대표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저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봐요. 아닙니까? 아니라고 보고 김경수 복권으로 정치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야권 분열이 아니라 야권 파이가 커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오히려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일극 체제 곧 대표가 될 것 같은데 일극 체제로 가지 않고 오히려 경쟁 구도가 되면서 그게 9대명 이 전당대회 과정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김두관이라고 하는 경쟁자가 나서준 게 모양상 나쁘지 않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럼 김경수라는 그 경쟁자가 생겼다 해서 저는 그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9대명이. 예. 그리고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김경수 전 지사가 일단 드루킹 사건으로 어찌 보면 그 지사직도 놓아야 했고 정치인으로서는 좀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에 좀 체급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관심을 받으면서 복권이 되다 보니까. 그게 높아졌는데 과연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물음표입니다. 물음표고. 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요.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만큼의 어떤 그 반성과 성찰이 없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땐 그 국사법입니다. 예. 3.15 부정선거했다고 그래갖고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그 3.15 부정선거의 그 진실은 이승만 당선보다는 부통령이던 이기붕 당선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부정과 조작이었는데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책임지고 하야를 했잖아요. 네. 하와이에서 쓸쓸한 말년을 보냈잖아요. 예. 김경수는 뭐죠? 전혀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일단 김경수 전 지사 복귀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이제 대선 주자가 되고 엄청난 민주당 내 태풍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어제 알려진 소식으로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통화 기록 확보한 거는 좀 이례적이고 좀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저도 모든 그 기록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처음 있는 일 아닌가 할 정도 이례적입니다. 예, 이례적인. 근데 굳이 왜 확보를 해서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그게 하는 VIP 걸까요? 경로서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라고 봤겠죠. 예, 공수처가 너무 정치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특정 언론 쪽으로 자꾸만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공수처가 저렇게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죠. 뭐라 하면 그것도 수사 외압이라고 할 테니까.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수사해서 빨리 결론을 좀 발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약했던 그 제3자 추천 특검법 이거 발의를 안 하니까 그냥 개혁신당이 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만약에 직접 발의를 하게 되거나 하면 개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한동훈 대표를 향한 압박이 좀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된 단계인지 좀 궁금해요. 논의가 별로 진행된 건 없고 죄송합니다. 예. 진행된 건 없고요. 뭐냐면 이게 두 번 이제 그 재표결에서 부결이 돼서 폐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1차 시도, 2차 시도, 요번이 3차 시도 아닙니까? 네. 아닙니까? 근데 2차 시도가 1차 시도보다 훨씬 계약된 그거였어요. 특검 선정 방식에 있어서. 예. 또 말도 안 되는 더 독소조항 가뜩이나 1차도 독소조항이 드글드글한데 더 그냥 덕지덕지 붙어버렸어요. 예. 3차는 더합니다. 뭐 이게 구명 로비까지 넣었다는데 예. 그거 거의 지금 이제 팩트가 거의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명 로비가 아니고 그 멋쟁 해병이라고 하는 단톡방 그 5명 사이에서 뭐 거의 술자리 방단, 자기 과시, 허세, 허풍 네.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좀 해프닝 같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그 장경태 의원실하고 연결이 되고 그 김규현이라고 하는 민주당 서대문갑 공천 신청자가 그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일부 특정 언론에서 그걸 받아갖고 대단한 무슨 특종인 양 마치 뭐 박근혜 대통령 그때 탄핵으로 이어지는 뭘 때 그 태블릿 PC 네. 뭐 그 정도의 무슨 뭐를 갖는 것처럼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게 다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번에 수사 대상에 구명 로비를 넣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을 얘기를 하려면요.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안과. 네. 근데 예. 그 특검 추천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에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번에 수사 대상에 그 구명 로비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말 그 여야 합의로 처리할 의사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더 가까워져야 되죠. 더 멀어졌어요. 예. 더 멀어져 놓고 너희들 왜 안 내냐? 왜 안 내냐? 이거는 딱 한 가지예요. 니들 쪼개지는 모습 보고 싶다. 그걸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예. 예. 쪼개지는 뭐 이걸로 쪼개질 만한 상황인가요? 당 내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이게 법안을 발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거 말고 좀 명확한 입장을 바라는 뭐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지금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언론인들 그 통신 기록을 좀 조회한 걸 가지고 이건 민주당에서는 이게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 개정안을 냈던데 이렇게 조회하는 것도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개정안을 근데 발의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요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요번에 통신 기록 조회는요. 예를 들면 제 휴대폰에 이거다. 그러면 신지호 그다음에 제 휴대폰 번호 뭐 주민등록번호 요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제가 몇 월 며칠에 우리 노은지 부장하고 무슨 통화를 했는지 이런 통신 기록은 안 나와요. 예. 그냥 통화한 기록에 누군가 번호가 있는데 누군지 확인하는 뭐 이런 정도겠죠? 아니에요. 그냥 그 휴대폰 그 신지호라는 것과 제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 번호 정도를 요번에 확인한 거 세 가지를.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발신 기록 또 수신 기록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수신 기록, 발신 기록은 제가 알기로는 그럼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 세 가지 정도를 파악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검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네. 굳이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했어야 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통신 기록 조회를 했다니까 누구랑 그 통신 기록 저도 조회 당해 봤거든요. 네.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뭐 몇 분 몇 초 동안 누구랑 통화했다. 그게 내가 건 건지 받은 건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예. 그거 요번에 조회한 건 아닙니다. 그냥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피의자라든지 누군가의 어떤 휴대전화를 보는 와중에 네. 연락처들이 막 있으니까 이건 누구랑 통화한 건지 조회해보는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누구랑 통화했는지가 요번에 조회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모르는 번호인데 이거 누구지라고 확인하는 절차 그렇죠.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예.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그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예. 그 정도를 확인한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이런 조회 같은 거 할 때 허가하도록 하자 이렇게 좀 목소리를 냈어요. 네. 어찌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민주당이랑 결에 맞는 좀 꼭 그건 아니고요. 원래 아닌가요? 우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 옛날에 그냥 법원이 검찰에서 영장 치면 거의 그냥 오케이 했는데 예. 실질 심사라는 제도가 김영삼 정부 때 생겨가지고 기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이재명을 기각을 했잖아요. 이재명 예. 구속영장을. 네. 예. 그것처럼 그 실질 심사 제도가 생기는 것처럼 요것도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니까 그거는 뭐 하도 이제 이거 갖고 정치적인 공방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통신정보 조회하는 좀 간단한 절차까지 다 영장 받아서 하자 이러면은 수사에 좀 지연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물론 무분별하게 조회하는 건 문제입니다만.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정도 뭐 확인하는 것도 영장이 필요하다. 뭐 그건데. 예. 근데 뭐 세 가지 정도 확인하겠다는데 뭐 법원에서 굳이 그걸 뭐 기각하고 안 들어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도 뭐 조회 대상이다 이러면서 검찰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집사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펴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집사라는 표현이 너무 과도하게 나간 거고요. 예. 예. 어떻게 뭐 그거를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좀 의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